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에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위험한 밀착 관계가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방북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2000년이 마지막이었죠. 이제 23년 만에 방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그 의미를 지금 국제 체제가 변동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면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패권 체제, 즉 단극 체제가 유지되다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탈탈냉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신냉전이 이제 절정에 사실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방북할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의 그 어떤 목소리와 러시아의 지금 공식적인 반응이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한 번의 만남으로 바로 방북을 가기에는 정상 차원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안을 구체화하고 다지는 게 좀 필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어떤 방북이라기보다는 청신호 정도가 지금 켜진 상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야, 그렇군요. 신냉전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당장인 러시아가 다음 달에 이 외무장관을 북한에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높아지거나 하진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의 그 북러 밀월 혹은 연대가 얼마나 정례화되고 제도화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런 수순으로 간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북한에서 요청한 어떤 방북 문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북한이 무엇을 줄 수 있고 러시아는 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아이템이 식별돼야 될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그 다음 수순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져야 그런 방북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데, 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이 더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상당히 그 도드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이 사실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의 북러 간 협력은 다층화될 것이다. 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 협력, 전술적인 협력은 뭐 해상 훈련이 될 수 있겠고요. 전략적인 협력, 즉 북한과 러시아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변경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전략적 협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 협력이 있죠. 경제 협력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관광, 뭐 식량, 그다음에 수송 시스템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일단은 어젠다는 다 던졌다. 그만큼 포괄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그래서 정상회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일부러 피했다고 좀 봐야 할까요? 일부러 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 비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군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꺼려졌겠죠. 이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실천 과정을 봐야 된다. 합의를 해서 뜬금없이 서명을 해놨다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공감대도 함께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는 앞서서 이 별도의 협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관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처한 입장을 보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러시아가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극진하게 예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 필요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유지될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 깨는 그런 조치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게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북한제 폭탄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정상회담의 장면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푸틴이 외교 무대에서 사실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각 외교를 하죠. 예. 초조하게 만들어서 극단으로 몰아서 어떤 그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인데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우방에게는 그렇게 좀 안 합니다. 중국한테도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북한한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거고 우주 관련해서도 협력을 할 거고 군사 협력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북한을 많이 챙기고 북한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의를 보였다면 북한도 최소한의 성의로 답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무기 지원은 확약을 했을 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무기 지원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 그리고 후속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실무 회담을 통해서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북한도 만약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면 어쨌든 무기 지원을 약속했을 거라는 건데 만약에 무기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차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거는 이 측면도 봐야 될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또 어떻게 잘 지원받느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포탄을 받고 이런 것에 어떤 전력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올라가면 그것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제공하는 어떤 로켓 그 포탄이 얼마나 신뢰성 있느냐 있는 부분도 같이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게 터지지 않고 그냥 실패하는 뭐 이런 확률도 전문가들 20%밖에 성공률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제 작전적으로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는 포탄이나 로켓들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을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이게 전장이 그것만으로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던지는 시사점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 위치는 어떤 도전 과제들은 분명히 굉장히 높아졌다. 그 부분을 주지해야겠죠. 예, 북러 간의 군사협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군사협력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연합훈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연합훈련까지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상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해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와서 연합훈련을 요구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의 협력이 포괄 협력이라고 본다면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 연합 해상훈련은 이제 전술적 훈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 전술적인 훈련부터 하고 군사적, 전략적 협력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트랙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연합 해상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만약에 뭐 북러 군사 연합훈련까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단은 연합 해상훈련을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한다는 것은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얘기했듯이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에 맞서는 신성한 싸움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싸움에 또 북한도 같이 동참을 하고 계속 지지해왔고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참의 일환으로 해상훈련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던지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현상 변경국으로서 북한 자신이 스스로 각인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와해하거나 혹은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라는 핵 강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도전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 러시아가 북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을지도 지금 관심이 상당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러시아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자, 비패식 선택지를 내놓고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부분에서 골라서 가져가라. 이런 가능성 이렇게 봐야 할까요?
여러 저는 행보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저는 비패식 선택지라기보다는 비패식 아이템을 제시했다고 비패식 봅니다. 아이템이요. 예.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은 주기 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함께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회담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쉬운 것은 먼저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의 공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낮은 수준. 예를 들면 뭐 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송 시스템 뭐 이렇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고강도 협력, 즉 핵무기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측면에서의 능력 이런 것은 아무래도 고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템으로 놨지만 이게 아이템이 실제 정책화되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 과제다 수준에서 그렇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핵심 기술까지 약속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북한이 혈안이 돼 있는 위성 협력의 경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는 게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 이 안보리 제재를 피하면서 뭐 피한다기보다는 제재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메시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즉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인 러시아가 처음부터 모든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한 번에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익을 챙기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텐데 한 번에 레드라인을 넘는다 그러면 국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국익이 잠식되기 때문에 이것을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국제의 룰과 규범을 어느 정도는 지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물밑 협상을 하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제재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예.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올라간 것을 바탕으로 그럼 북한, 러시아에게 뭘 줄래라고 요구하는 외교적 강압으로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처음부터 무게감 있거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 너무 더 절실한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것부터 주는 걸로 시작을 하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북러 관계가 밀착을 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안보 상황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뭐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전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더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예,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지금 분명히 이제 고민의 어떤 지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 상황을 굉장히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국은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전장에 재정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만 하지만 북한은 모든 리스크를 안고 포탄 지원, 그다음에 로켓 지원까지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으로서도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하고 자유를 되찾고 러시아를 퇴각시키기 위한 뭐 군사적인 노력, 외교적인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푸틴과 김정은이 한번 만났다고 바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는 기여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프로치를 완전히 한 번에 바꿔야 된다. 그것도 서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다 촘촘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자, 북러 간의 밀착으로 또 골치 아파진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비교적 이 침묵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사실은 중국은 딜레마와 기회라는 요소가 두 가지 같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딜레마는 지금 북중 이 연대에 그냥 참여를 해버리면 중국이 중국몽을 통해서 세계를 중국이 원하는 대로 바꾸자고 하는데 과연 예. 중국몽을 달성할 수 있을까?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한 번에 현상 변경하는 국가들의 즉 왕따 그룹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을
보고 중국몽을 어떤 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반대급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함부로 이제 가기도 힘들고 그럴 거 안 간다고 하면 대부 레버리지가 또 낮아지기 때문에 같이 고민되는 딜레마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측면은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아무래도 전선이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유라시아 전장하고 이 한반도를 비롯한 이 전장이 융합되면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3차원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해야 될 전략적 지대가 넓어지는 틈을 이용해서 그 틈새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대를 확장할 가능성, 그 기회로 중국 입장에서 분명히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 국제사회에 중국이 저런 왕따 그룹과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행태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중국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우려스러운 국가는 아니네? 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준다는 측면에서 중국에게는 두 가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중국에서 고민이 깊어질 텐데 이게 쉽지 않은 답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현 상황을 좀 관망하면서 고민하는 과도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